네, 경제 읽어주는 세상의 창, 매경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40m에서 80m의 땅속 아래 터널을 지어서 그곳을 달리는 수도권의 광역 급행철도 GTX가 올해 A 노선이 부분적으로 개통이 됩니다. 이제 GTX 시대가 본격화되는 건데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에 막대한 재원과 또 안전성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우려도 팽팽합니다. 오늘 매경의 창에서는 전국 GTX 시대의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하 40m에서 80m, 지상 아래로 달리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오는 3월 A 노선 수서 동탄 구간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서울역과 파주 운정 구간이 개통돼 본격적인 GTX 시대가 개막된다. 하지만 핵심인 삼성역과 서울역 구간의 개통이 늦어지면서 GTX A 노선은 한동안 반쪽짜리로 운행될 처지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전국 GTX 시대 구상을 발표했다. GTX는 과연 수도권 광역교통의 혁명이 될 수 있을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본격 운행을 앞두고 GTX 사업의 현황을 점검해본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혁 대한교통학회 회장입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박경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수도권의 광역 급행철도, 이 GTX에 대해서 무엇인지 이게 개념 설명부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로 40m에서 80m까지 땅을 뚫어서 이 터널에 이제 철도가 지나다니게 되는 건데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 건지 또 이 철도가 얼마나 빨리 다니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원래 시작은 경기도에서 이제 계획을 해서 G가 이제 경기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아,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가 예. 이제 좀 지역적인 것보다는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교통 시스템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G가 나타내는 것은 great입니다. 그다음에 T는 train, 다시 얘기해서 이제 기차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X는 express, 다시 얘기해서 급행 열차입니다. 급행이 되려면 당연히 이제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속도가 빨라야 되려면 시설물이 직선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지작물이 없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수도권에서는 지하에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11개의 지하철이 지금 운행되고 있고요. 수도권 전체를 포함해서. 그래서 사실은 낮은 깊이 평균적으로 한 10m에서 20m 정도 깊이가 되는데 거기서 직선 구간을 갖다가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직선화를 위해서는 지작물이 없는 곳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심도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특성은 이제 개발이 된 지역에서 대규모 교통시설을 넣게 되면은 이제 토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하로 들어가는데도 토지 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40m까지 위에 지상의 용도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깊이는 40m 이제 밑이 되게 되면은 보상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도시가 발전된 곳에서는 지상에다가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개발이 됐기 때문에 토지 그렇죠. 비용이 굉장히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되겠죠. 공사비를 더 많이 지불하고 지하로 내려갈 건지 아니면은 토지 보상을 해서 지상으로 갈 건지 여러 가지 조합을 했을 때 지하로 깊이 내려가서 토지 보상비를 낮추면서 속도를 갖다 높여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수도권의 통행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 GTX입니다. 네, 일단 GTX A 노선이 벌써 이제 다음 달, 지금이 2월이거든요. 다음 달 3월에 이제 개통이 됩니다. 어느 쪽부터 시행이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GTX가 북쪽으로는 파주 운정부터 해서 남쪽으로는 이제 화성 동탄까지 A 노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삼성역의 건설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중간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을 놔두고 제일 먼저 개통하는 것은 동탄에서 수서까지 남부 노선입니다. 네. 그게 예정대로라면 올해 한 3월 말 정도에 이제 개통이 돼서 운행을 시작하게 될 거고요. 운정부터 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역에서 수서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 연결 구간은 25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도 아직 삼성역은 완공이 되지 않아서 무정차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네.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사실 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삼성은 코엑스 앞에 영동대로가 엄청나게 넓은 도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예전에 한전 부지가 예, 예. 이제 있었죠. 그래서 한전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GBC라 그래서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이제 거기 뭐 예전에 뭐 100 몇 미터 뭐 100m쯤 하려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그 다른 방식으로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이제 부지고 그다음에 서울의 어떤 이제 중심축이 삼성역 주변에 될 거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도시 하는 분들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전 부지 개발과 함께 코엑스 그래서 영동대로를 복합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제 영동대로 지하 개발 사업이 이제 논의되기 전에 이미 이제 GTX-A의 노선은 결정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스케줄을 봤을 때 요걸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전체 완공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뭐 지하에 여기 뭐 GTX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지하철 뭐 여러 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최소한 GTX-A의 어떤 사업의 어떤 이제 스케줄에 맞춰서 먼저 거기부터 좀 했다 그러면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분리되고 그다음에 지금 무정차 통과 사실은 뭐 논란이 좀 있는데 이런 네. 것들 없이 좀 일찍 됐을 텐데 아직 이제 정리가 안 됐군요. 네네 좀 늦어서 그래서 이제 영동대로 지하 사업 엄청 복합적인 그런 개발이 28년 이제 완공이기 때문에 GTX-A도 이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이제 제대로 된 거는 28년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부분 개통의 한계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진짜 이 부분이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미 수서하고 동탄은 GTX 같은 SRT가 다닙니다. 물론 그렇죠. 이제 금액은 이제 7,500원이라서 지금 GTX 요금이 한 4,000원 중반 정도 되니까 3,000원 정도 세이브가 되지만 속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SRT 타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16분 정도에 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부분 개통의 한계. 이 부분은 사실은 동탄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초 GTX가 한 10분에 한 대 다닌다고 했는데요. 요번에 반쪽짜리 개통되면서는 SRT를 비켜 다녀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12시간대 뭐 한 15분, 17분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반쪽짜리인데 요금은 비싸고 배차 가격은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첫 단추를 어떻게 저희가 잘 끼고 어떻게 잘 이끌어 가야지 될지 거기에 따라서 기대 효과 부분도 뭐 저희가 예상한 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후회할 수도 있고 좀 네. 우려되는 부분이 근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하나 더 짚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획재정부, 기재부의 그 예비 타당성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서는 남부가 훨씬 더 이제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동탄에서 삼성까지 당연히 전용선을 까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BC라고 하는 그러니까 100원 투자해서 얼마 나오냐 이걸 따지는 거에서 별로 이게 일이 안 넘은 거예요. 근데 이건 중요하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일단 기재부의 이게 통과가 어려우니까 그럼 어떻게 사업비를 줄일까 네. 하다가 보니까 이미 이제 수서하고 동탄에 이미 뚫려 있으니까 있다. 야 그냥 이거 공용을 하자. 아,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A가 개통을 하면 저기 뭐 파주나 이제 고양 이런 사신 분들은 전용선이니까 뭐 수요가 늘어나면 이렇게 자주 넣을 수 있거든요. 효과를 제대로 네.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남부의 동탄이라든 평택 여기서 이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SRT하고 공용을 해야 되니까 나눠 먹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2기 GTX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1기 GTX의 연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지금 GTX 이번에 3월에 개통하는 동탄 수서 구간에 여기에 전용선 논의를 지금부터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의사결정 차원에서 어쨌든 사업은 가야 되겠고 사업비는 줄여야 되겠고 뭐 그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존에 있는 선을 공용하는 거였는데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이게 큰 제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 뭐 사업비도 중요하니까요. 좀 물론 딜레마네요. 근데 우리가 그 대중교통 노선을 볼 때 A 노선도 그렇고 B 노선도 그렇고 C 노선도 그렇고 방사형을 두 개를 붙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공용어로 하면 이제 대각 노선이라고 하는데 그 노선의 특징은 말단에서 말단으로 이동하는 수요는 작습니다.
대부분 수요가 어떻게 되냐면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이제 외곽으로 따라진 수요가 많겠죠. 네. 그래서 연결성은 남북으로 연결이 돼 있지만 대부분 수요는 외곽에서 들어와서 삼성 수소 서울역에 이제 들어가는 두 개가 사실은 좀 분리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완공이 돼서 했으면 좋겠지만 부분적으로 하면 해도 저는 효과는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보고 삼성역이 빨리 좀 개통이 돼서 근데 뭐 물리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그런 거가 되면은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효과를 갖다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효과는 이번에 개통이 되고 나서 A 노선을 우리 이용객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을 했는지, 효과적으로 이용을 했는지를 보고 나서 효과까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대신 B하고 C 노선이 좀 A가 잘 이용이 된다면 사업의 뭐 기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요? GTX A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부분에서 학습을 하게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직접 겪어봐야 하는 거죠. 네. 예.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연계교통 수단입니다. 저희가 GTX라는 거는 이동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표정 속도를 100km로 높이기 위해선 정차역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정차역이 많아지게 되면은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표정 숫자가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역수는 늘릴 수가 없어요. 네. 역수가 작을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속도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늘리게 되면 뭐 GTX의 의미가 없는 의미가 거죠. 없어지죠. 그러면은 과연 역세권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를 갖다가 창출하고 좀 더 매력적인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연계된 교통수단이 되게 중요해요. GTX A가 개통이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연계수단의 부족성, 연계수단의 중요성을 갖다가 다시금 학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예. 그게 적용이 되게 되면 B나 C 노선들이 개통이 됐을 때는 A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GTX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GTX A 노선의 부분 개통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예상된다.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해 서울 외곽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교통에 비해 높은 요금, 공사의 안정성, 막대한 재원 확보,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 우려 등 여러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GTX 사업의 성공을 위한 과제와 해법을 살펴본다. 자, 이제 GTX의 주요 쟁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사실 지하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열차가 달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이 터널을 뚫는 작업을 TBM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뚫는 작업부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TBM은 터널 보일링 머신이라는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굴착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가장 일반적인 터널 공사 방식에는 이제 화약을 이용해서 발파를 하는 나트륨 공법이 있는데 예. 크게 이제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TBM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이제 장비가 들어가서 이제 쭉 뚫는 건데 이제 장점은 당연히 이제 발파를 안 하는 거죠. 발표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일 큰 게 이제 소음, 네. 진동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TBM은 그런 것들은 해소하고 있지만 장비도 비싸고 뭐 이런 또 약점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TBM은 그런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미 개발이 많이 된 지역, 도심부의 터널을 뚫을 때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발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GTX A 같은 경우도 광화문 시청 서울역 구간, 아주 우리 도심이죠. 그 지역에선 TBM 공법을 사용하고 한강에 들은 기저터널, 예. 거기를 할 때도 이제 TBM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토목 기술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공사나 이런 데는 아주 무리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안전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공사적인 측면에서. 네. 네. 그런데요. 사실 지난해에 대심도 터널 공사하다가 한번 공사 현장이 무너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 아시죠? 뭐 예,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덕 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나툼 공법이라서 이제 화약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지반 조사가 철저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번에 이제 GTX가 도심부 통과 방안으로 하는 이제 TBM 공법하고는 약간 예. 다른 공법이고요. 아, 부산 공사 현장은 네, 같은 나툼 공법이 아니었나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화약을 설치하려면 이제 지반 조사가 철저히 됐어야지 되는데 그게 약간은 이제 결국 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희 GTX 공법하고는 약간 다르고요. 다만 이제 TBM 공법이라고 하더라도 초기 설치나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밑에서 뚫고 나가려면 네, 일단 파서 네,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파고 들어갈 때는 이제 뭐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실제 강남구에서 소송도 걸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작년 3월 달인가요? 그때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판결은 뭐 충분히 안반이 탄탄하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환경 영향 평가할 때 기준치를 충분히 충족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주민들이 패소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게 뭐 법원 판결은 그렇게 나와도 내 집 밑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전에도 했으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주의 깊게 아까 만덕터널 같은 경우도 이제 시공 중에 발생했으니까 시공 중에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공법이고 도심부에 이렇게 대단위로 하는 건 처음이니까 시공 과정에서 모니터링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네. 이제 박지 박사님 말씀이 이제 그 우리 주민들의 이제 그런 걱정을 좀 더 우리가 잘 이제 반영해야 된다라는 말씀. 저는 조금 여기 의견이 좀 다른 게 지역 주민들 중에서 이렇게 약간 너무 이제 비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어떤 지역 이주지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좀 많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 동네 유치하려고 그럴 때는 엄청나게 뭐 이렇게 이제 열심히 뭐 데모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과학적 다 근거가 있고 안전한데도 노선을 막 변경하려고 그러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 또 실제 사업 담당하는 데서 그런 어떤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런 걸 이제 검증됐을 경우에는 네. 거기다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셔야지 여전히 그런 판결이 있고 또 전문가들의 수차례 어떤 검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어떤 약간 근거 없는 이제 주장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반대하시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런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토목 기술을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사실 GTS보다 이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대한민국의 이 기술력이 상당하구나 요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되네요. 우리가 사실 지하철에서 화재 사고가 종종 발생을 했잖아요. 그 사고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긴 또 더군다나 워낙 깊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화재 사고에 대한 대비가 좀 더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에 대한 안전성 어떻게 좀 보시는지. 대규모 교통시설일수록 최근에 가장 중요시 생각되는 설계 요소 중에 하나가 안전, 방제, 대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승강장에서 특별 대피 계단, 피난 안전 구역, 그다음에 뭐 대피 동선을 갖다가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든지 다양한 뭐 A 플랜, B 플랜, C 플랜까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경험하겠지만 안전 방제는 얼마큼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는 그럼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 아주 신속하게 계속 맞춰가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하게 관리 계획을 해야 될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되니까요. 특히나 위험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지진이요. 과연 지진에는 괜찮을까 싶은데요.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2016년도에 경주에 지진 났었을 때 예. 사실 GTX 노반을 공용하는 SRT 쪽 그쪽 이제 수원에서 한 2.5km 떨어진 곳도 아마 지진이 관측이 됐거든요.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신갈 단층이라는 게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SRT 저거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논쟁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SRT 당초 설계에서 이제 단측대를 한 2km를 경유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한 498m인가 이렇게 좀 줄여서 이제 예. 지진에서 좀 안전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아마 저희가 설계로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공 과정에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후에 대피나
재난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전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강남 아래를 관통하게 되는데 최근에 지난해만 해도 강남에서 비가 많이 오면서 침수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시설물을 갖다가 설계하고 계획하고 운영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설계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비의 양이야.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10년마다 침수가 일어나겠죠. 네. 그렇지만 공사비는 절약이 될 겁니다. 100년마다 오는 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시설은 커지면서 돈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침수할 수 있는 확률은 100년에 한 번씩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돈과 그다음에 경우의 수를 갖다가 조합을 해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만족되는 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겠죠. 돈을 엄청나게 쓴다면. 네. 그래서 그런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번 GTX 같은 경우에는 강변에 있는 거는 100년에 한 번씩 오는 홍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100년에 올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오늘 오고 내일도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평균적인 개념에서 보게 되면은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수량이라는 겁니다. 강남 같은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강남을 맨 처음에 계획할 때의 시설 용량보다 사실은 밀도들이 너무 높아졌죠. 그래서 그 용량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년에 한 번씩 계획한 요번 시설들은 상당히 강수나 이런 데도 좀 안전하게 계획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조목조목 다 짚어봤고요. 어느 정도 좀 우려했던 부분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GTX의 요금 문제입니다. 뭐 3,000원이 될지 4,000원이 될지 5,000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한 4,000원 선이 될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GT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이런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이제 고속 급행에 조금 이제 그 고급 수단이고 선택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요금을 좀 제대로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을 낮추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 세금으로 또 민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뭐 돈이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그 GTX A 같은 경우에 한 2배 정도, 한 뭐 9,000원대 정도를 저는 올해도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아무래도 우리의 재정 부담이 좀 줄어들고 훨씬 더 민간 투자의 효과가 좀 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 정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정부의 고도의 어떤 정책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예. 이거를 정부가 좀 재원을 투자해서라도 조금 뭐 국민들의 부담을 좀 낮춰줄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그래도 이제 선택적 수단이니까 그래도 좀 이용자 어떤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건 조금 더 요걸 제대로 받을 건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그 논쟁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개통을 할 때 뭐 4,000원대 결정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냥 뭐 논쟁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GTX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요금을 이제 나중에 뭐 조정할 때라도 조금 이거는 그 다양한 의견 좀 들어서 뭐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어쨌든 저는 조금 비싸게 받아야 된다라는 오히려 입장. 지금보다 높여야 네네,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고개를 지금 약간 갸우뚱하셨어요. 네. 뭐 이 공공요금에 결정하는 방식은 사실은 서비스 가치주의하고요, 서비스 원가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주의는 말 그대로 돈 들어간 만큼 돈을 받아야지 된다는 거고, 가치주의는 제가 수용하는 이 정도 돈을 낼 수 있어 했을 때 내는 거거든요. 근데 GTX 같은 경우는 선택권이 없죠. 왜냐하면 민자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서비스 원가주의입니다. 민간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거를 회수할 수 있는 돈, 요금, 그 부분이 이제 4,000원 중반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의 관건은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 가치주의에서 내가 4,500원이 정당한지를 고민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아까 수서에서 동탄 구간이 이제 뭐 가는 거는 17분 만에 갑니다. 근데 아까 동탄역 같은 경우 보면 파킹에서 지하 대심도로 내려가는데 한 3, 4분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GTX가 아까 원래는 이제 한 10분에 한 대 정도 와야지 되는데 지금 계획은 최대 17분에 한 대가 옵니다. 그거는 첨두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이 나쁘면 뭐 7, 8분을 또 기다려야지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미 한 15분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강남까지 뭐 17분, 19분 만에 온다고 하면 좋지만 이건 또 수서에서 끝나요. 그다음에 수서에서 끝나면 이제 거기에서 뭐 수서가 직장인인 사람은 수서에서 또 이제 엘리베이터나 뭐 타고서 올라오면 되겠지만 거기에서 또 한 2, 3분 소요가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이 GTX가 그만큼의 그 시간적인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은 사실은 이게 뭐 민자인지 재정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4,500원이라는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약간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분 당선도 항상 700원 더 받는 것 때문에 항상 논쟁이 되는데 또 보면 또 타요. 그럼 이제 제가 보면은 야 이거는 결국은 제가 볼 때 이 대한민국의 특히 수도권의 이 그 대중교통 요금은 욕하면서 타는 구조로 돼버린 네. 거죠. 그래서 좀 씁쓸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최소한 일상적인 통근자들한테는 할인을 좀 해주는 게 맞다. 매일매일 이용하는 사람들 그 부분을 항상 강조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GTX A 부분은 이제 출퇴근 통근자를 위한 환승은 또 빠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이 K패스나 이런 걸로 다른 환승책이 보완이 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비첨도시 이용객도 다 적용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직장인들을 위한 뭔가 통근 할인 정책은 돼야지 GTX가 수요가 창출되고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요금이라는 건 진짜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GTX 노선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제공된 상태에서 선택적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동권 차원에서의 요금을 갖다가 책정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기준에서 봐야 된다는 게 일단 기본 원칙이고요. 지금 우리가 광역버스를 타게 되면은 현재 한 2,800원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서하고 동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분,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한 60분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4년도 최저 시급이 한 10,000원이 조금 안 돼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1시간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이 한 10,000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1시간 정도를 세이브한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시간 가치로 따졌을 때 한 10,000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4,6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지불하고 있는 2,800원하고 생각하면 한 2,000원 정도 더 내는 거죠. 얼마에 비해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절약하는 기준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적 논리를 봤을 때 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의 시간 가치를 따지게 되면 시간 가치 비용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은 비용이 아니다. 그리고 또 선택적 수단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 형성은 바람직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이익 부분에서는 어쩌면은 요금을 조금 올리거나 조금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좀 탄력적인 요금 정책이 이런 수단에는 적용이 돼야 될 것 같다. 네. 아니, 저는 이제 박재 박사님 지적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 이번에 3월에 개통하는 이제 그 동탄 수서구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공용화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 빨리빨리 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불안정한 그런 서비스여서 그 좀 비싸지 않냐라는 거 지적하는 맞는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이지텍스가 나오고 ABC 개통이 되고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2030년대가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서 뭐 지하철, 광역철도가 아주 중요한 이제 수단인데 이게 아마도 GTX 옮겨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 간에 예전에는 뭐 새마을 무궁화 타고 다녔는데 지금 다 KTX SR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것처럼 이제 수도권도 지금은 이제 뭐 우리 1호선, 2호선, 3호선 뭐 신분당선 타고 다니는 거였는데 이제는 GTX로 바뀔 거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처음에 요금의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잘못하면 이게 나중에 왜곡돼 버리거든요. 요금 체계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번에 3월에 부분 개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금을 이렇게 이제 비싸게 받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ABC가 우리가 이제 그 완전 개통해서 정상화될 때 왜냐하면 지금 요금책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합의를 해놔야지 이기지 때 살 때 우리가 사업 구조를 만들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4,000원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최종 앞으로 뭐 이기 때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선택 수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충분한 이용자가 제대로 부담해서 그게 결국 민자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또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 시민들의 우리의 재원이 적절히 쓰이는 거죠. 예. 이게 결국 요금 낮추면 결국 뭐 세금으로 또 그만큼 또 우리가 보존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신중해야 항상 된다. 비용의 그 딜레마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연구원님,
자, 시간과 비용 얘기를 했으니까요. 애초에 이게 GTX가 추진이 된 게 수도권 전 지역 출퇴근 30분 내 실현을 가능하게 네.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이 됐는데 과연 이게 30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할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상에서 지하까지 내려가는 데만 출퇴근 시간이 겹치게 되면 내려가는데 10분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해요. 출퇴근 시간 30분대 현실화가 이게 현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출퇴근 시간 30분이 가능하려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철도만 예를 들면 어쨌든 집 앞이 아니라 어쨌든 거점역에서 거점역까지 제 생각에는 10분, 15분에 끊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어 투 도어라 그래서 내 집 앞에 주차장에서 타서 내 회사 주차장에서 내리니까 상관이 없지만 철도 대중교통은 기본적으로 한두 번의 환승을 경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능하려면 정말 10분, 15분에 끊어야지 된다. 그래서 GTX를 저희 경기도가 2007년도에 구상했을 때 서울 도심까지 15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은 게 이제 그런 의도에서 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토막 15분은 어느 정도 현실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불필요한 연장이나 추가 역사 때문에 표준 속도가 많이 다운된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목표 달성이 어려운 형국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계되는 수단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내 집 앞에서 GTX역까지 가는 거. 네. 두 번째, GTX역에서 지하 승강제까지 가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 지하철이 한 20에서 30m 있을 때는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한두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됐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은 그 동탄도 제가 직접 가가지고 막 네. 걸어가면서 재보고 어. 숭실대역 거기도 엄청 깊잖아요. 거기도 가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은 역이 부산의 만덕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상한데 거기도 제가 가서 한번 가보고 했는데 심지어 이제 만덕역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를 아예 못 쓰게 해요. 너무 이제 계단으로 그게 내려가야 돼요. 아니죠. 엘리베이터로. 너무 엘리베이터로. 이제 이게 지하 심도가 깊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게 극복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네.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저희 설계사들은 초고속 엘리베이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저는 대용량인 줄 알았더니만 한 24인 승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서 대용량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최소한 내 집 앞에서 GTX역까지는 기존에 경험했던 환승 시간이고 대신에 역사 내에서 수직 이동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30분 출퇴근은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배차 시간도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미 파악하고 네. 계시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광역버스 그냥 빨간 버스로 출근하는 게 시간상으로 따져보면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아까 얘기한 서비스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느냐. 결국 네. 요금 문제가 터지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교수님들하고 얘기해 볼 때 저만 가장 이 연봉이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고민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첫 번째 이게 민자라서 비싸다는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SOC 사업은 민자나 재정이나 전 동일한 서비스와 그 부분이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되기 때문에 민자라서 비싸다는 표현은 지양해야지 되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아무리 우리 시민들이 막 싼 것만 찾고 이렇게 해도 최소한 우리도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KTX 뭐 부산까지 5만 원, 6만 원, 특실한 7만 원 받는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비싸다는 표현은 안 합니다. 물론 이제 KTX보다 싼 무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마을도 싸지만 그거에 비해서 2배의 요금을 받는다고 KTX가 비싸다는 표현은 안 하는데 GTX가 정말 KTX가 다른 철도에 비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만큼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가능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까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아까 춘천에서 저희 청량리까지 ITX가 다니는데요. 가평을 경기도 예를 들면 ITX 요금이 3,000원입니다. GTX 4,500원대보다 싸죠. 그다음에 ITX는 저희가 앉아가잖아요. 서서 안 갑니다, 저희. 그렇죠. 그다음에 ITX 다 좌석 예약됩니다. 환승의 불편함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GTX가 민자라서 돈을 받는다는 건 말은 안 되고요. 정말 서비스 가치가 그만큼 우수해서 시민들이 저거 타야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GTX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박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약간 그 교정 아니 연봉까지 얘기해가지고 아니, 뜨거워졌습니다. 민자 사업
이어서 그럴 만한 건 아니고요. 이게 선택 수단이니까 이게 재정으로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민자와 재정 그런 표현은 아니었고요. 이게 기초 교통 수단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무궁화다, ITX다. 이거는 정말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어떤 이동권 차원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에 무관하게 이거는 좀 우리가 더 낮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도 지금 원가 보존율이 60%에서 70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뭐 100원짜리면 우리 60원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GTX는 우리 KTX처럼 그다음 우리 비행기처럼 이거는 기초교통수단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재정으로 하든 민자로 하든 상관없이 그래도 원가에 맞는 수준에 해야지 이게 지속 가능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이번에 순서가 그 동탄수로 먼저 이제 개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주 서울 구간 개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탄수 구간은 이게 그 SRT 공유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하게 100% GTX 순수 GTX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진짜 순수 GTX는 파주에서 서울역 가는 거. 이거는 윗부분이죠. 전용선이니까. 그러면 처음에 첫인상이 중요한데 저는 이게 약간 조금 늦추더라도 그 파주 서울역권을 먼저 진짜 정말 100% 순수한 GTX를 먼저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의 반쪽짜리인 GTX인 동탄수서가 운영이 됐다 그러면은 첫인상을 조금 더 좋은 첫인상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건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래도 먼저 개통할 수 있는 것도 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동탄수 3월에 개통하는데 보시고 이거 뭐야?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혹시라도. 똑같잖아. 예, 이거는 정말로 이제 GTX 시대를 여는 시작인 거고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GTX 나올 거고 그다음에 점점 더 버스 서비스 개선되기 때문에 뭐 정말로 이렇게 만에 하나라도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 KTX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 개통할 때 그전에는 이제 고속도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 생각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행기에 우리 스튜어디스 있는 것처럼 그런 걸 했는데 막상 보니까 뭐야 이게 그거 아니네 비행기하고 다르네 그리고 뭐 좌석도 불편하게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서비스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GTX도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기대치는 좀 다르겠지만 지금 이번에 3월에 개통한 것만 보시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마시라. 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어쨌든 가치도 좋아요. 가치 있게 이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만들어졌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졌는데 출퇴근 시간대만 엄청나게 붐비고 낮 시간대는 텅텅 비어서 일부에 있는 뭐 지방 공항 꼴이 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GTX는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 통행의 목적을 둔 서비스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비천도 시대 시간대에 수요가 축소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운영에 대한 묘를 갖다가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갖다 좀 탄력적으로 해서 비천도 시간에도 다른 수단 이용자들을 갖다가 조금 더 유인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우리가 인프라를 갖다가 이용하는 효율성을 갖다가 높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GTX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 매일 통행하는 이제 그런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간을 하는 이런 이제 KTX나 SRT와 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은 지금 뭐 특히 SRT 같은 경우는 뭐 2주 전에 예약도 잘 안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네. 그 인기가 있는 건데 이거는 무엇 때문이냐면 아주 확실한 어떤 경쟁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GTX가 저는 이제 예상하기에 그 우리 전국의 교통망이 기존의 뭐 일반 철도에서 이제 고속도로 바뀐 것처럼 이제 수도권에 2,600만의 수도권에 지금의 광역철도, 광역버스에서 이제는 30년대에는 GTX로 옮겨갈 거다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그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어떤 광역 수요를 쭉 빨아들이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는 출퇴근 시간 당연히 사실 혼잡도를 걱정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는 그다음에 이제 그 비천도 시간에도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요금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이 요금 정책이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네. 사실 우리 이제 가장 탄력적인 요금 체계를 가진 게 우리 항공권이거든요. 항공권은 정말로 이렇게 값이 들쭉날쭉이잖아요. 그쵸. 정말로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데 우리 이제 대중교통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기초교통수단이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이제 중시하다 보니까
요금 책정도 굉장히 그 기재부의 어떤 간섭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함부로 이렇게 조정이 안 돼요. 근데 이제 GTX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뭐 항공권처럼 그렇게 아주 플렉서블하기는 어렵지만은 최소한 뭐 그 정기권도 우리가 좀 열심히 좀 도입도 하고 그다음에 손님 많은 출퇴근 시간대를 많이 받고 낮에 조금 좀 가격 낮춰가지고 이런 다양한 어떤 요금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 네. 이러려고 노력하면은 이 GTX가 물론 대중교통이지만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이거는 좀 어떤 다른 차원의 어떤 그 서비스라고 보고 우리가 이런 어떤 모든 정책을 이제 세워나가다 이제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이 나중에 혼자 또 이렇게 야 이거 왜 이렇게 뭐 그 타기 힘들어를 걱정하는 게 더 아마도 그 현실적인 그런 네. 전망이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좀 마련을 네네. 해놔야 된다. 자, 그리고 논란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애초에 GTX를 만든 취지와 목적이 수도권 지역에 균일하게 발전하는 균형 발전인데 오히려 이 GTX가 서울로 쏠림 현상을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뭐 빨대 현상이라고 하죠. 이 오히려 서울권의 쏠림 현상이 더 가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 경기도가 이제 2007년도에 GTX 제안을 할 때 가장 많이 공격받았던 부분이 빨대 효과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사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때 이제 천안시를 대상으로 해서 2003년도하고 2005년도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강사수하고 이제 학원 다니는 수강생 수가 거의 20-30%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천안 지역에서 학생들이 학원도 다니고 하다가 천안에서 뭐 서울까지 뭐 1시간이면 충분히 네. 가니까 그러면은 대치동 가야지. 대치동 갈래.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20-30%가 떨어지면서 뭐 거기에 있는 원룸도 약간은 좀 문제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학원방이라고 있더라고요. 근처에.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서 야, 이러면은 경기도도 서울에 빨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네.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연구했을 때는 이제 대안으로서 그럼 우리 경기도도 뭐 충분히 자족성 있는 뭐 서울하고 대등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밀당이잖아요. 뭔가 그런 걸 만들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가 되게 성공적인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판교로 와서 일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물론 주거 지역을 성격을 벗어나야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 제안도 하고 고민도 해봤는데요.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니 뭐 빨대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도 뭐 경기도에 살지만 서울의 인프라, 서울의 문화 그런 걸 누려야지. 네, 반대로 생각해 가까우면 보면 편리하게 갈 수 있으면 누리고 싶죠. 그래서 내가 이게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내가 연구하는 건데 뭐 내 지역의 뭐 부동산 가치나 이런 부분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정말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국토 이용이 뭔지를 고민하면 아니 누려서 앉아서 뭐 정말 내가 살고 싶은데 살고 그다음에 대신에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거를 제공해 주는 게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이로운 정책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도시에서 갖고 있는 문제를 교통으로 풀고자 하는 거거든요. 특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또 3기 신도시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이 그 도시를 갖다가 선택한 거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지금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는 미래 빨대 효과를 걱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고충받고 있는 사람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급선무예요. 일단 급선무를 풀고 그다음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GTX의 가장 큰 목표는 지금 도시계획 분야에서 마련한 1, 2기, 3기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통행권을 갖다가 확보해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그 GTX의 의미를 어떻게 이제 보냐면요. 이게 주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거와 교통은 한 몸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 집을 어디 구하지 할 때 나 직장까지 또 학교까지 이게 얼마 걸리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이제 그 통근 시간이 이제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출근이 가능한 대로 이제 오기 위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비싸니까 아침에 뭐 새벽볼을 보는 한이 있다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나오는 건데 이제 GTX가 되면 수도권에
이제 30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역과 역사인 거고요. 그 GTX 시대가 되면 수도권의 넓은 공간에서 어디서든 간에 1시간이면 출근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죠? 9시가 출근 시간이면 지금은 저기 외곽에 살면은 6시에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2시간 정도 그죠? 걸린다면서. 근데 9시 출근인데 집에서 8시에 나와도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즘 그 주거 프로그램이 많은데 보면은 뭐 저기 이천이나 광주나 저기 양주에 너무나 이쁜 아름다운 마당도 있어서 뭐 우리 개도 키울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꿈입니다. 왜냐? 거기에 살 수가 없는 게 출퇴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좁은 아파트지만 서울 근처에 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GTX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여전히 뭐 도시가 좋아. 그래서 도시에 뭐 조그만 아파트 살겠다. 이런 분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조금 나만의 공간이 좀 있고 정원도 좀 있고 이런 공간에 살겠다. 이런 분들도 선택이 가능해지는 거죠. 삶의 질은 그럼요.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특히 MZ 세대 그다음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양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리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도 교통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냥 다 획일화되는 어떤 주거 선택이 되거든요. 근데 GTX는 앞으로 각자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주거 선택이 가능해지는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빨대 효과니 뭐 베드타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 지하개발 보상 등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된 법이 없다고 들었어요. 이 법 때문에 GTX 추진도 조금 늦어진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좀 듣기도 했고요. 이 법 개정이 당장 시급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하 보상권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가장 빨리 법을 정비한 게 서울시가 1991년도에 법을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심도 40이라는 게 나오고 보상 비율이 0.2%입니다. 상당히 낮은 수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지하에 뭔가 GTX가 됐던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보상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안 되는데 토지 이용 대장부에 찍힙니다. 마치 우리가 뭐 건물을 처분하려고 할 때 조회를 하면 담보 잡혀 있듯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보상받는 것 때문에 재산권 그 행사를 할 때 제약을 받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 금액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 보상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는 뭔가가 좀 보완 대책이 필요하고요. 안타까운 건 이게 국가 단위의 사업인데 조례로 제정된 거거든요. 제정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GTX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하 고속도로나 이런 개발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 차원의 법령이 정비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GTX와 관련해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GTX의 성공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GTX가 가져올 우리 도시 공간의 변화는 우리 상상을 넘어섭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제 2030년대가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시민분들도 열심히 이제 관심 가주셔야 되지만은 우리 정부 그다음에 또 지자체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GTX가 바꿔놓을 이 수도권의 공간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일상을 좀 훨씬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더 노력해서 생각을 합니다. 네. GTX는 저희가 이제 교통 계획을 하면서 가장 기대가 되는 교통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갖다가 계획하고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첫 시작에서는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GTX는 요 1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학습해 가면서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GTX A가 발표가 되고 또 운영이 되면서 계속 학습과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해 집단간들의 모든 노력들이 합쳐질 때 진정한 우리 수도권의 고속철도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GTX는 선택 수단이 아니라 기본권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정말 뭐 그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할 수 있는 GTX를 만들어서 그 수도권의 지역 주민들의 스트레스를 좀 팡 날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 읽어주는 세상의 창, 매경의 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